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이종호, 박홍규 지음 이 중에서 이 책에서 과학의 창조자들 최무선 편 읽어보겠습니다. 최무선 화포해전 고려 역사에 왜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고종 10년 1223년 때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왜구가 끈질기게 고려 침입을 강행했다. 충렬왕 때 원나라와 고려가 연합해 일본을 정벌하자 한동안 잠잠해졌으나 충정왕 2년 1350년부터는 왜구의 침입이 다시 빈번해졌다. 왜구는 공민왕과 우왕을 거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간 극성을 부렸다. 왜구가 이처럼 극성을 부린 이유는 남북조로 나뉜 일본이 60여 년간 내전에 휘말리면서 중앙정부의 위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자 곡식과 기타 필수품을 얻기 위해 일본 서부의 호족들이 해적대를 조직해 고려를 침입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고려의 전략이다. 고려는 왜구가 침입하면 일단 그들을 육지에 상륙시켜 놓고 요격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육전 위주의 전술을 견지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자 공민왕은 육전에서 수전으로 전략을 바꾸어 왜구들을 육지에 상륙시키지 않고 바다 위에서 그대로 격퇴하는 해전 위주로 전술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군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조직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공민왕 7년 1358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3월 기유일에 왜적이 각산 방어소에서 침입해 배 300여 척에 불을 질렀다. 각산은 지금의 경남 사천지방으로 예전부터 왜구 방어 및 대일 교통의 요충이었다. 내용이 워낙 단편적이라 300여 척의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이 배들이 민간 어선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고려가 역점적으로 건조한 함선이라 추측할 수 있다. 300여 척이라는 숫자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들이 모두 격파당했다는 것은 고려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왜구는 고려의 좋은 선도 공격했고 이것이 고려의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였다. 다급한 공민왕은 다소 놀라운 결정을 내린다. 중국의 용병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나라 용병을 동원하고도 왜구에 패하자 고려는 정예 병사로 구성된 정예 함대를 만들어 조운로 보호에 나섰다. 1364년 개경의 동서강과 강화, 교동 유역의 정예병은 물론 고려군 중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동북면의 무사까지 선발해 80척의 함대를 구성했다. 하지만 변광수가 지휘하는 이 함대는 내포에서 50여 척의 왜구와 해전을 벌여 대패한다. 두 번에 걸친 대대적인 전투에서 고려 수군이 맥없이 무너지자 왜구의 고려 침입은 더 강력해진다. 침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350년부터 1369년까지 20년 동안 왜구는 77번 출현했으며 침입지역은 100여 군데였다. 그런데 1370년부터 1379년까지 10년 동안 왜구의 침입은 175회, 침입지역은 무려 290여 군데에 달했다. 피해도 충격적이었다. 1363년 213척의 왜구가 강화도 교동을 점거하고 수안현을 약탈했고 1365년에는 예성강으로 들어와 병선 40척을 불살랐고
다음 해에는 아예 교동에 장기 주둔했다. 1373년에는 해주에 침입해 목사를 살해했고 개경 인근까지 약탈해 한때 조정에서 천도론이 나올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다. 이와 같은 고려의 참패는 기존 군함만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습하는 외구의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기존 수군의 전략조차 잘 먹히지 않자 새로운 대안이 도출되었다. 새로운 전술 체제를 개발해 고려 수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함선에 화포를 장착해 왜구를 바다에서 격파하는 방법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압도적인 군함과 화포를 장착했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전술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면서 외 수군을 격파했다. 그런데 조선의 함선이 외선에 비해 견고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선 수군이 세 번째 전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는 것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 번째 전술을 사용하려면 적선을 먼 거리에서도 격파시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강력한 화약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외 수군이 조선 수군보다 더 우수한 화포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철저한 침공 준비를 한 후 조선을 공격한 왜군의 전력이 월등히 우세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의아할지 모르지만 소형 무기는 왜군이 앞서 있었지만 대포와 같은 대형 무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에도 조선이 월등히 앞서 있었다. 게다가 조선군이 보유한 대형 무기들은 임진왜란 때 갑자기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랄 만한 일이다. 임진왜란보다 무려 2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간 고려 말에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대형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최무선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무선이 함선 내에 화포를 장착해 왜구의 배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격파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소위 세 번째 전술이다. 세 번째 전술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대용량의 화약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시 화약 무기 개발 상황을 보자. 학자들은 1232년 금나라에서 원시적인 폭탄인 진천뢰와 로켓의 원리에 의해 분사 추진이 되는 불화살 비화창이 등장했고 14세기 초 원나라가 둥그런 탄환이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유통식 화기인 화포를 개발했다고 추정한다. 이 같은 화기류는 원군의 유럽 원정으로 아랍과 유럽 세계에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의 일본 원정으로 고려에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화약 무기에 필요한 화약 제조법을 군사 기밀로 엄격히 통제했으므로 좀처럼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공민왕은 1373년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화약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왜구의 습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왜구의 형세가 더욱 치열하니 바다에서 적을 추격해 백성들의 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배에서 사용할 기계, 화약, 유황, 염초 등의 물건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 명나라에서 분배해 주십시오.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개국한 명나라도 왜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왜구를 격퇴하겠다는 고려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고려가 요청한 양을 다 줄 수는 없었다. 결국 명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려가 요청한 양에서 턱도 없는 염초 50만 근과 유황 10만 근을 원조했다. 명나라에서 충분한 양의 화약을 공급받지 못하자 함선에 화약 무기를 장착해 골머리 아픈 왜구를 격퇴하려는 계획은 큰 난관에 봉착했다. 고려 조정은 결국 자체적으로 화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최무선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최무선은 우선 과거에 화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이전부터 염초에 유황과 버드나무 숯, 분탄을 섞어 화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염초는 높은 온도에서 열 분해하면서 산소를 발생시켜 황과木탄이 계속 산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반묘와 분탄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염초를 만드는 방법은 알 수 없었다. 현재 소시지나 햄 등 식육 가공품의 색을 보존하는 식품 첨가물로 많이 사용되는 질산칼륨 염초는 염화칼륨과 질산나트륨을 반응시키거나 탄산칼슘, 수산화칼륨을 질산에 녹여 만든다. 그러나 화학 지식이 모자랐던 당시에는 질소 화합물이 포함된 흙을 찾아내 분뇨 속의 질산 암모늄과 재의 탄산칼슘을 반응시켜 질산칼륨을 만들어내야 했다. 때문에 염초의 제조에는 원료가 되는 흙의 조달이 가장 중요했다. 부엌 아궁이 속이나 흙으로 만든 담벼락과 화장실 주변의 흙이 대체로 재료로 적합했는데 그중 가장 적절한 것이 집 마루 밑의 흙이었다. 최무선은 화약을 만들기 위해 부엌 아궁이 재나 마루 밑의 흙을 물에 타서 끓이는 등 수 없는 실험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염초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화약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간편한 염초 제조법을 확보해야 했다. 그는 중국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무역항 병란도에 가서 염초 제조법을 알고 있는 중국인을 수소문했다. 우여곡절 끝에 염초 제조법을 알고 있는 중국인 이원을 만났고 결국 이원에게서 염초 자취법이란 화약 제조법을 알아냈다. 이것은 오늘날의 흑색 화약과 같은 것으로 질산칼륨 75%, 유황 10%, 목탄 15%를 화합해 만든 화약을 말한다. 흑색 화약은 염초를 산화제로, 목탄을 가연제로 삼아 여기에 점화 촉진제인 유황을 섞고 이를 압축 성형하는 것이다. 흑색 화약은 약 300도로 가열하면 발화하면서 세차게 탄다. 대기 중에서 흑색 화약의 밀도가 1.5 정도일 때 발화 속도는 초당 1 내지 3m로 매우 빠르지만 연소 속도는 초당 10mm로 매우 느리다. 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속도는 증가한다. 흑색 화약은 예부터 폭약 또는 추진제로 널리 이용되었고 현재도 연소성이 좋고 긴 화염을 일으키므로 고체 추진체의 점화용으로 사용한다. 최무선은 화약을 이용한 무기, 즉 화전, 화통 등을 만들어 실험해 본 후 자신감을 얻었고 화약과 각종 화약을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화통 도감의 설치를 조정에 건의했다. 1377년 고려는 드디어 화약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화통 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을 제조관으로 임명했으며 화통 방사군을 조직했다. 한국 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에 의하면 최무선은 화통 도감에서 17종의 화약 무기를 개발했다. 그가 개발한 무기는 대장군, 이장군, 삼장군, 육화석포, 화포, 신포, 화통, 화전, 주화, 유화, 촉천화, 천산, 오룡전, 철령전, 필령전, 진려포, 철탄자 등이다. 물론 이들 모두가
화통도감이 설치된 후에 최무선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다. 화통도감이 설치되기 전인 공민왕 5년 1356년 왕이 서북면 방어 병력의 열병식을 참관했는데 이때 화통에서 발사한 화살이 남강에서 순천사 남쪽까지 날아갔다는 기록을 보면 고려는 이미 화통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화통 발사에 사용한 화약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약 만드는 법을 습득한 최무선은 기존에 개발된 화약 무기를 개량해서 새 무기를 개발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무선이 세계 해전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아이디어를 낸 것은 왜구를 격퇴할 때다. 그는 군함에 화포를 장착해 적들의 배를 파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최무선은 화통도감의 판서로서 화약 무기를 만들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했는데 그의 진가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 왜구는 주력이 이미 상륙한 상태로 선박은 모두 연결해서 항구에 정박시켰는데 최무선의 화약 무기로 무장한 고려 군함은 외선에 다가가 포격을 퍼부었다. 이 당시 화포, 화통, 진려포 등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고 로켓 무기인 주화, 유화, 촉천화가 전선 깊숙이 날아가 500여 척의 선단을 단 한 척도 남김없이 경멸했다. 진포 바다싸움은 고려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화포를 사용해 적선을 소각했는데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덮었고 배를 지키던 적병들은 거의 타 죽었으며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도 많았다. 최무선의 화약 무기 공격으로 배를 모두 잃은 왜구 잔병은 충청도 옥천과 경상도 상주, 김천을 거쳐 남하하다가 후에 조선 왕조를 이루는 이성계에 의해 지리산 밑의 운봉에서 완전히 선멸된다. 이 전투가 유명한 남원의 운봉 황산 대첩이다. 우왕 9년 1383년에 또 다시 왜구들이 120척의 배를 몰고 침입해 왔다. 정지 장군이 화포를 정착한 군함 47척으로 왜구의 선박 120척을 추격해 남해 관음포에 이르러 적의 선박을 모두 경멸한다. 승기를 잡은 고려 조정은 왜구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키로 한다. 1389년에 박위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전선 100척을 동원해 스시마섬 토벌에 나선 고려군은 300여 척의 외선을 격침시키고 소굴을 철저히 파괴했고 인질로 잡혀있던 고려 백성 100여 명을 구출해서 귀국했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가 한선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한선이 평저선, 밑바닥이 평평한 배이기 때문이다. 배에서 화포를 발사하면 배는 큰 충격을 받는다. 특히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고 배 수량이 일정한 규모라면 심한 진동을 받으며 흔들린다. 이러한 진동과 흔들림은 배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화포의 명중률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고려의 전함은 평저선이므로 포 사격 시 발생하는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임진왜란 발발 후 화포를 장착한 조선 수군의 위력에 놀란 왜군이 따라서 선박에 화포를 설치하는데 하나뿐인 용골로 인해 조선 수군에 비해 화포의 명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외 수군이 조선 수군에 연전연패한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최무선은 세계 해전사에서 처음으로 선박에 화포를 설치해 정박 중인 적선을 완파했다. 관음포에서는 바다에서 함포로 적선을 격침시키기도 했다. 유럽에서 화포를 사용한 해전이 전개된 것은 고려보다 무려 190년이나 늦은 1571년 10월 7일이다. 당시에 바로 베네치아, 주네브, 에스파냐의 연합 함대가
투르크 함대를 격파한 레판토 해전이다. 이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비롯 영국과 프랑스군의 해군이 격돌한 트라팔카 해전에서도 화약 무기를 선박에 장착한 함대를 볼 수 있었다. 화약 무기로 함대를 공격하는 최무선의 새로운 전술은 세계 전쟁사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는 억측이 아니다. 유럽의 연합 함대가 오스만 함대를 격파한 것은 1571년으로 당시 포르투갈은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고 조선에는 아랍인 등을 비롯해 수많은 상인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이런 교류를 통해 최무선의 아이디어가 서양 세계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배에 화포를 올린다는 발상을 해낸 고려시대의 과학자 최무선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